안녕하세요, 대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생분들은 스마트폰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학생 여러분 중에도 과의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마트폰, 관계와 반응의 문제는? 입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스마트폰 과의존을 미리 예방하고 또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서 건강하고 스마트한 대학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계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들어온 후로는 관계에 대한 정의가 살짝 바뀐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는 관계의 영역에 추가로 스마트폰이 하나의 커다란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아니라 한 개인이 스마트폰의 정보와 관련을 맺는 현상이 커졌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정보와 개인의 관계라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아리송한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럼 스마트폰과 나의 관계를 더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관계란 복수의 대상이 서로 관련하여 이루는 특성인데요. A, B, C가 관계를 맺는다 같은 표현을 주로 쓰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로 이 시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A, B, C가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인 사람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미 스마트폰과의 교류만으로 만족하게 돼서 실제 생활에서 폐쇄적이고 한정적인 관계를 맺는 현상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과의존으로 인한 여러 관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넓은 대학생활 관계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폭넓게 대학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정리한 목록인데요. 먼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폭넓은 관계들을 적어봅니다. 학과 동기, 선후배, 알고 지내는 단골집 사장님, 동아리 사람들, 도서관 사서, 경비실 아저씨 등등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실제 자신의 대학생활 관계 목록을 만들어 보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 폭이 현저하게 좁다면 폭을 점점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여러 친목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앞서 관계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이어서 반응의 사전적 의미도 다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자극 중에 스마트폰으로부터 주어진 자극이 대부분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스마트폰은 시각뿐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기기이니까요.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보다는 자극 정보 수집 행위 자체에 몰두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반응 행위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왠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반응하니까 나도 왠지 스마트폰을 하면서 몰두하고 열렬히 반응해야 이 시대를 사는 사람 같고
왠지 모를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진정한 반응에 대한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반응이란 자극에 대하여 유기체가 하는 행동인데요. 유기체는 생물을 뜻하죠. 우리 인간 또한 유기체입니다. 감각적인 자극이 강력하고 다양한 스마트폰 앞에서 유기체는 행동의 반경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가 자극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유기체 간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자극과 반응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응에서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관찰해 봤을 때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지 빨라지는지 표면상으로 구분해내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한 유기체의 행동 특성처럼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표정의 변화가 줄어드는 특성으로 인한 것인데요. 사용자들의 반응을 관찰될 수 없게 만들고 신체의 움직임을 줄어들게 합니다. 과의존인 사용자의 경우에 사용자는 반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변인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아마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반응을 제대로 하기 위한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다 명확한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보다 명확한 소리를 내서 상대가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생각보다 별거 없고 쉬운 방법이라고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어렵지 않아요. 위에 대학생활 관계 목록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학과 동기, 선후배뿐 아니라 대학생활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한 가지, 그 반응에는 무의식적 반응과 의식적 반응이 있는데요. 다음 주제를 보고 참고 바랍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반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바로 의식적인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식적 반응은 중추가 대뇌입니다. 그래서 대뇌의 판단과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건너거나 더울 때 부채질하는 행동 등을 말하는데요. 의식한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반응이죠.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이 심해질수록 이러한 의식적 반응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즉,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건너는 행동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또한 비좁은 방에서 벗어나 넓고 트인 공간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이렇게 의식적 반응을 약하게 만들어 일상에서의 불편감이나 위험성을 극복해내려는 의지 자체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무조건 반사라고도 부르죠. 무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척수, 연수, 중관뇌로 대뇌의 판단이 없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무릎 반사, 재채기, 하품, 딸꾹질, 동공 반사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일 경우 무조건 반사가 사라지지 않지만 줄어들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 제때 반응해야 할 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특히 동공 반사의 경우는 눈 깜빡임이 줄고 피로도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무조건 반사들도 줄어들게 되면서 신체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이 현격히 줄어들어 근육량이 줄어들고 반사신경의 반응 속도까지 느려지는데, 이것은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신체적인 손상을 입고 있는 것이죠. 조건 반사의 중추는 대뇌입니다. 자극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대뇌가 기억하고
무의식적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신음식을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시죠? 그게 바로 조건반사의 대표적 예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인간은 새로운 정보의 수집에 뛰어나 단기적인 정보 접촉 능력을 발휘하지만 때문에 장기적인 기억 능력은 퇴화되어 기억을 해내는 대뇌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경험에 의한 무의식적 반응도 줄어드는 것이죠. 네, 스마트폰과 의존은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만들고 또 직접적인 체험이나 다양한 경험을 늘리는 것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사회인으로 발돋움해야 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그리고 우연성에 의한 복잡한 경험, 대인관계 경험의 부족을 야기하는 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태도를 상실하게 할 가능성도 있죠. 네,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의 반응에 주는 영향과 과의존일 경우 문제점을 알아봤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과 관계와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봤는데요. 얼핏 들으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우리의 반응에 주는 영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과의존은 나쁘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